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거기서 파는 디저트도 입맛에 딱 맞아서 다음에 친구랑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리버 키드니 디지즈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읽어갈 때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시고 정답도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정보도 얻어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신장질환 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임상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케이스죠.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근유환제를 써야 할 때 어떤 설명이 맞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골라보시죠. 정답은 바로 답원입니다. 베크로늄은요, 주로 간에서 대사되긴 하지만 신부전 환자에서는 청소율이 떨어지고 제거 반감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처럼 투여했다가는 마취에서 깨는 게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에트라큐륨이나 시스타트라큐륨은 호프만 소실이라는 다른 경로로 대사되니까 큰 영향이 없고요. 로크로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체액량이 늘어서 분포 용적이 한 28%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혈액투석의 콜린에스테라제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뭐랄까?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에 대한 질문이죠. 3년 동안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의 ASA 클래스는 몇일까요? 네, 정답은 클래스 4입니다. ASA 클래스 4의 정의가 생명을 항상 위협하는 심각한 전신질환이잖아요. 투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술과 상관없이 생명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환자를 클래스 4로 분류한다는 건 그만큼 마취 중에 더 철저한 감시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음은 흡입 마취제, 특히 세보플루어레인의 안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보플루어레인으로 무려 10시간짜리 장시간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은 뭘까요? 정답은 가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CO2 흡수제 염기성입니다. 바랄라임은 강염기라서 세보플루어레인이랑 반응하면 신독성이 있는 컴파운드 A를 훨씬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달라임이나 요즘 많이 쓰는 엠솝 같은 최신 흡수제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가스를 아끼려고 저유량 마취를 하는 게 오히려 장시간 수술에서는 컴파운드 A가 축적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AKIN 정의표를 한번 보시죠. 스테이지 1, 급성 신손상을 진단하려면 혈청 크레아틴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저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0.3입니다. 네, 48시간 안에 혈청 크레아티닌이 딱 0.3mg/dl만 올라도 AKI 스테이지 1으로 진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도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통증 조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에게 아편유사제를 써야 할 때 어떤 약을 골라야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옵션은 무엇일지 골라보세요. 정답은 가번, 펜토닐입니다. 왜냐하면 펜토닐은 대사산물이 비활성 형태거든요. 몰핀이나 메페리딘은 활성 대사산물이 몸에 쌓여서 호흡억제나 경련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펜토닐은 그럴 위험이 거의 없어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게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메페리딘은 독성 대사산물인 노메페리딘 때문에 경련 위험이 있어서 정말 피해야 하는 약물 중 하나죠. 좋습니다. 신장질환에 대한 핵심들을 잘 짚어봤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간질환 환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 문제는 말기 간질환의 복잡한 병태 생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답번입니다. 엑스레이는 깨끗한데, 즉 폐부종이 없는데도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진다? 이럴 때 간폐증후군, 즉 헤파토팔모너리 신드롬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오답, 마번인데요. 이 환자들의 과역동 상태, 즉 하이퍼다이나믹 스테이트는 심박 출량은 높지만 전신혈관 저항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높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간신증후군은 간 이식을 하면 신장 기능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방금 나왔던 간폐증후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간폐증후군 HPS를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임상 소견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가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원리인데요. 조영제 심초음파, 그러니까 버블 에코를 했을 때 기포가 3-5 심박동 후에 좌심실에서 관찰되는 것, 이게 바로 폐 안에 비정상적인 혈관 확장, 즉 션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폐증후군 HPS의 특징이고요. 폐동맥 압력이 높고 좌심실이 D자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문맥 폐동맥 고혈압, POPH여과는 완전히 다른 병태 생리를 가지는 거죠.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간 질환의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죠. 간신증후군 HRS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입니다. 타입 1 HRS는 아주 급성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빠지는 타입 2에 비해서 예후가 훨씬 안 좋습니다. 타입 1은 진단 후 수준의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초응급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간부전 환자는 피가 잘 안 멎는다고 알고 있는데 혈전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다고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가. 폰 빌레브란트 인자 VWF의 증가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응고인자랑 항응고인자, 프로틴 C, S 같은 것들 생산이 모두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상작용으로 간 이외의 조직에서 혈전을 유발하는 성향이 있는 VWF 생산은 오히려 늘어나요. 그래서 출혈 경향과 혈전 경향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아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봤네요. 그럼 오늘 다룬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신장 환자를 볼 땐 약물 클리어런스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메큐로니엄 반감기가 길어지고 몰핀과 메페리딘은 독성 대사산물 때문에 위험하니 펜타닐이 안전하다는 것, 이건 한 세트죠. 그리고 만성 투석은 고민할 필요 없이 ASA 클래스 4, 세버플로레인을 쓸 땐 컴파운드 A 위험 때문에 바랄라임은 피하자. 여기까지가 신장 파트고요. 간질환 환자는 높은 심박 출량과 낮은 전신 혈관 저항을 보이는 과역동 상태와 복잡한 응고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션트가 특징인 HPS와 고혈압이 특징인 POPH를 꼭 구별하고 HRS 타입 1은 초응급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오늘 다룬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당장 내일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